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나세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생겼죠? 예, 3.1운동 이후 뭔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독립운동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운동단체, 독립운동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상하이에다가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까지 여러분 정리하고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나라 안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다. 자,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국내에서 했던 독립운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고요. 1920년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1920년대부터는 무슨 통치 시대였죠? 일제강점기 때 중에 문화통치 시기였죠. 겉으로는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잘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해놓고서 알고 보면 우리의 민족을 분열시키고 우리에게 친일파를 양성했던 굉장히 비열했던 시기가 1920년대였죠. 그 1920년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독립운동은요, 이렇게 우리 몸으로 하는 투쟁, 그 다음에 무장 독립전쟁, 의거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때 가장 심했던 감시 시대, 국내에서 우리를 엄청 감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어떤 스타일이 많냐면 이제 실력을 키우자, 공부하자, 그 다음에 시위운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정리해 볼 거고요. 오늘 가장 포인트는요, 여러분 이 노란색 글씨, 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신간회, 이게 가장 키 포인트 같아요. 우리 1920년대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독립이라는 목표는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우린 다 같이 독립을 해야 돼. 우리 한국은, 우리 조선은 독립을 해야 돼. 일제한테 벗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독립한 후 바로 우리 한반도에 어떤 스타일의 국가가 생겨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념적인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들은 조금 성향이 좀 강했고요. 좀 자유주의 국가. 예, 우리에게 자유, 민족의 독립,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분들은 평등적인 거에 더 조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같이 독립운동은 했지만 독립한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한반도에 이제 새로 생겨날 이 한국이라는 국가는 약간 민족주의 계열, 약간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가 되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무리와, 그 다음에 아니야, 사회주의 계열, 평등 사상을 조금 더 강조해야 돼 하는 사회주의 계열로 조금 관계가 이제 분열이 되는데요. 둘 사이가 가끔씩 싸울 때도 많았습니다. 좀 씁쓸한데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우선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싸워도, 결국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남북 분단돼서 결국 싸웠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싸우는 중인데요. 조금 독립을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두 조직이, 두 이념이 조금 고민을 했다면 조금 빨리 독립이 이루어졌을 텐데, 좀 싸우느라고 약간 독립운동이 이때부터 약간 지지부진해졌다? 이런 표현이 조금 어울릴까요? 물론 오늘 배울 이 마지막 신민회 우리 신민회 1910년쯤에 배웠죠. 국권수호운동할 때, 그쵸? 아직 일제강점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만들어진 애국개국운동단체로 우리 신민회 배웠는데, 이건 신간회예요.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이 신간회는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 애들을 이 독립운동 하시는 계열 중에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하나로 합친, 죄송해요, 이렇게 하나로 합친 조직이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솔직히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단체예요. 이 두 계열이 서로 싸우지 않고 이제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치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좀 더 규모가 큰 독립운동 단체로 만들자. 이러다 보니까 이 역사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는 단체예요. 저 역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단체라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한국사에도 종종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체겠죠.
이제 여러분 신민에도 중요하지만 신간에도 중요합니다. 근데 두 개가 이름이 비슷한데 완전히 시대도 다르고 어떤 조직된 그런 느낌도 좀 달라요. 네, 물론 둘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든 애국단체이긴 하지만요. 자, 우선 이 민족주의 계열 애들은 실력을 키우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을 추진하면서 독립운동을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우리 옛날에 국권수호 운동에서 애국개몽 운동 기억나세요? 그 애국개몽 운동의 스타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전반적으로 좀 애국개몽 스타일이 좀 많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가가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죽이고 난 킬러다 널 암살하러 왔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애국개몽 스타일인데 이 애국개몽 스타일 중에 가장 조금 더 강조를 했던 운동이 애국개몽 운동을 조금 더 많이 받아들였던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로 실력 양성 운동. 그래서 물산장려운동과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농촌개몽운동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누는데 자, 물산장려운동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했던 운동과 비슷합니다. 혹시 우리 일본 불매운동 기억나세요? 지금도 일본 불매운동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노 재팬 해가지고 SNS에 많이 사람들이 그런 운동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시더라고요. 표 포스터를 만들어서 자, 이 물산장려운동은 한마디로 국산품 애용.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것처럼 일본 물건 사지 말고 우리나라 물건을 사자, 우리나라 물건을 애용하자 그런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럼 왜 이런 운동을 했느냐?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그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상공업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마트를 가고 가게 그때 당시에 마트는 없었겠지만 뭘 물건을 사면 다 어느 나라 물건이요? 일본 물건이었어요. 그럼 일본 물건이 더 저렴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일본 물건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들어가면 제국주의를 배울 텐데 일본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물건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저렴하고 또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이 더 저렴해지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하면서 우리나라는 공격적으로 물건을 수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국산품보다는 일본 제품이 훨씬 싸서 일본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내 기업이 어떻게 돼요? 물건이 잘 안 판매돼가지고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 기업을 살리자라는 의도에 의해서 바로 물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의 이게 최근에 일본 불매운동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죠. 자, 근데 요거예요. 요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요 사회운동 하는 친구들이요.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물산장려운동. 왜냐면 기업가들, 어쨌든 우리 민족 기업가지만 어쨌든 사장님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키워주는 사장님들의 입장을 키워주는 운동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계열 운동 이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열 운동은 조금 있다고 배우겠지만 노동자를 조금 더 이렇게 보호해주자라는 성향이고 사장님보다는 노동자 우선순위, 지주보다는 소장농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족 자본가, 민족 기업가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사장님이잖아요. 그 사장님들을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제도다 해가지고 사회운동 계열 애들이 이걸 좀 싫어했고요. 또 국산품 애용운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본 물건 조금 더 쌌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물건을 자꾸 살려고 하니까 공급과 수요 원칙 알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이 자꾸 팔리니까 물건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자가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그럴 만한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시장에다가 물건을 많이 공급해서 우리나라 물건을 조금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산장려운동은 조금 사회주의 계열 애들도 좀 별로 비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했다.
우리 민족의 그 어떤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세울 리자에 우리 민족이 세운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본은 1910년대에는 우리한테 거의 교육을 시키지 않다가 20년대는 나름 우리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시켰냐? 완전 기초교육 위주이고 그 기초교육도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하게 조금 이렇게 비열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일본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우민정책, 우리 민족을 바보, 멍청이로 만들려고 하는 우민정책이라고 저희는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이런 우민화 정책 때문에 이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대학을 만들자. 우리 민족을 엘리트로 키울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회주의 계열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사회주의는 평등 위주죠? 평등. 그래서 이런 엘리트, 소수를 위한 엘리트 교육이 아닌 다수의 야학, 아니면 소규모의 학교, 그래서 마을 곳곳곳마다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소규모로 전국에 설치하는 게 좋지, 대박인 뭐 대학, 큰 대박인 대학 하나를 더 이렇게 세우는 건 어떻게 보면 평등 사상에 위배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 애들 친구들도 요걸 별로 안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하는 과정에서 모금운동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결국엔 성공하지 못했고요. 일본은 이걸 통해서 무슨 대학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주냐면 경성 제국대학을 만듭니다.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서 그래? 너네 그 한반도에도 조선에도 대학을 하나 세워주자 해서 경성제대라는 대학을 만드는데 여기엔 절대로 없는 과가 있어요. 정치 경제학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인문 이런 계열.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악랄하게 지배했는지 우리가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자료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그런 과는 없애고 주로 의회과, 의회과 이제 그 의사 아니면 법학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신화로 정말 부리기 위해서 만든 조선인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대학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조선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지도 않았습니다. 교수진들은 거의 뭐 일본 사람이었죠. 조선 사람이 교수가 된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았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농촌 계몽, 우리 계몽이라는 뜻이 뭐죠? 약간 좀 잘 모르고 좀 배움이 없는 자들에게 배움을 주고 일깨워주고 합리적인 생각을 심어준다는 게 계몽운동이죠. 특히 농촌 사람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이라고 해서 조선일보에서는 문자보급운동,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분화로드 운동을 했는데요. 이게 둘 다 농촌 사람들한테 글을 배워라, 그리고 책을 읽어라, 뭐 문자를 배워라, 야학이나 강학 같은 이런 조그만 학교에서라도 공부를 해라, 이런 뜻으로 그런 공부에 지원을 해줬던 운동이 바로 문자보급 운동하고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분화로드는 이제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으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자 교육을 우리가 시행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민족주의 계열 애들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엘리트층을 키우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장하자라는 뜻이 좀 많고, 성장하면서 일본보다 더 똑똑해지고 돈 많아지고 경제력이 세지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했던 게 바로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이었다면, 우리 사회주의 계열 애들은 친구들은 이제 평등을 중심으로 한 운동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독립운동하고 섞어서 버무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실력 양성도 결국에는 독립운동과 버무려져 있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 그래서 결국엔 독립을 하자는 거고, 여기도 우리의 그 평등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 근데 누구한테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친일파나 일본 사람들한테 차별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평등권을 요구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한 운동이었다는 거. 자, 우선 소작쟁이 기억나세요? 제가 옛날에 살짝 얘기했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소작쟁이는 뭐예요? 우리가 그 땅 많은 사람을 지주라고 하고 자주가 아니고 지주 그 다음에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그 동백꽃이라는 그 국어 문학책에 대해서도 거기에 이제 남자 정순이랑 그 남자의 주인공 나올 때도 이런 단어를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소작쟁이는 뭐냐면 이 소작농들이 쟁이, 투쟁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그 소작류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1년에 쌀을 10가마를 생산을 해요. 선생님은 소작농이에요. 뭐 나카무라산이라는 되게 유명한 지주가 있어요. 이름도 나카무라니까 일본 놈 아니면 친일파겠죠? 네, 나카무라라는 큰 지주가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10가마를 생산했어요. 근데 이 지주가 7가마니를 가져가요. 땅에 대한 대여료로. 그리고 나머지 3가마니를 저한테 주는데 웃긴 건 이 3가마니로 제가 세금을 또 다 내야 됩니다. 그때 당시 혹시 기억나세요?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그 다음에 1920년대 그 유명한 산미증식 계획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 농민이었는데 농민들의 삶이 어땠어요?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었죠. 그 와중에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대부분 친일파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소작농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세금 부담, 그 다음에 소작료, 땅에 대한 대여료에 대한 부담을 줘서 어마어마하게 농민들이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작쟁이를 했는데 이 암태도라는 전라도의 섬에 암태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소작쟁이가 일어났고 각 지역마다 이제 소작쟁이가 일어났는데 가장 유명한 소작쟁이가 암태도 소작쟁이고 이건 성공을 해서 70%의 소작료에서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10가마에서 몇 가마니로 줬죠? 7가마니로 줬죠. 나카무라 상한테. 근데 이제 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통해 가지고 4가마니만 줘도 되는 그런 소작료 인하를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거의 바탕은 기억나는 게 뭐라고요? 토지조사 사업하고 토지조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미증식. 요게 바탕이 돼서 소작농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소작쟁이고 이 노동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로 이제 직업을 바꿔요. 땅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공장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이 공장 회사에서 한국인이 가서 일할 때랑 일본인이 가서 일할 때랑 월급 체계가 달랐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 한 달에 월급을 10원 받는다면 일본인은 15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차별을 했다? 민족 차별. 그 다음에 제 한국인은 그 노동 시간이 더 길었어요. 노동 시간이 더 길었고 월급은 더 작고.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제가 부산장려 운동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지만 회사들이 그 조선인이 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주로 일본인 회사 아니면 친일파 계열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민족 차별을 많이 당했죠. 난 조선인이야 하면서 이제 월급도 적게 주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도 더 길게 잡아주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는 거예요. 파업. 노동 3권 중에 뭐 파업 노동조합을 만드는 권한, 뭐 파업의 권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죠. 지금 소작쟁이나 노동쟁이는요, 솔직히 자신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투쟁을 하지만 결국에는 독립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했다시피 지주나 사장님 다 일본 아니면 친일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들만 차별대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경제적인 착취를 하지 마라. 이런 경제적인 투쟁이기도 하지만 이게 독립운동 투쟁으로도 규모가 확대되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작쟁이, 노동쟁이 개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성의 지위가 그다음 높지는 않았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 그런 평등 운동도 있었고요. 형평운동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백정 아세요? 백정? 자, 백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고려 때는 백정을 뭐라고 했냐면 일반 백성을 백정이라고 했어요.
고려 때는 일반 백성을 백정이라고 했고요. 조선시대 때는 백정을 바로 소나 닭이나 돼지 이런 가축을 잡아서 고기로 만드는 도축업자를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축업자를 백정이라고 했는데 이 백정을 굉장히 어떻게 봤어요? 조선시대 천대하고 천민 중에 천민으로 봤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제일 유명한 도축업자 백정은 바로 임꺽정이었죠. 임꺽정이 조선 명종 때 결국 임꺽정의 난으로 자신의 그 신분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던 거 아마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이 백정, 도축업자인 백정들이 자기네들도 평등하게 살고 싶다 해서 형평운동을 시행합니다. 형평운동. 우리도 평등한 대접을 받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는요, 여러분 어린이를요 되게 무시했어요.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어리석다에서 어린이가 나온 거예요. 즉 어린이를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배움이 있어야 되죠. 어린애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 신자셨습니다. 천도교는 여러분 동학이에요.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바뀌었는데 이 천도교 신자였던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를 무시하는 그 시대적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 어린이에 대한 시기화를 조금 눈높이를 서로 맞춰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소년운동을 이끌어 가셨고요. 결국에 우리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을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린이에 대한 처우가 아주 좋죠. 이제 어린이에 대한 어떤 그 입장, 아동 학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사회적 이슈고, 그래서 어린이는 미래의 꿈이잖아요. 어린이가 바로 커야 우리나라 미래가 밝으니까요. 우리 삼육중학교 친구들도 이제 잘 크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나는 나 하나만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으로서 바르고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하기로 해요. 여러분 이제 크느라고 고생이죠. 중학생 때는 사춘기네 어쩌네 저쩌네 힘들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고 또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고민도스러운데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성숙이라는 어떤 성장의 자극을 줘서 좀 더 멋지고 세련되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수업하다가 인성교육을 하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어떤 교육? 사회운동, 사회주의 계열 운동인데 여기는 어떤 느낌이에요? 주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이에요. 사회적 약자는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플러스 독립운동도 같이 했다. 정리됐죠? 자,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에는 드디어 신간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나로 힘을 합칩니다. 자, 우선 여러분 그 3.1운동은요, 그 고종의 1919년 3.1운동은 고종의 인산날 국장일에 맞춰서 3.1운동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1926년에 일어난 60만세 운동은요, 바로 순종이 돌아가신 그 국장 장례식 날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 애들이 친구들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님께서 주도하셨고 일부 민족주의자 계열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이 60만세 운동으로 조금씩 관계를 조금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해요. 야, 우리 사회주의 계열 운동이 60만세 운동을 할 거야. 이게 3.1운동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또 생긴 어떤 대규모 좀 시위 운동이었거든요. 사회주의 계열 운동을 시작하자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여기 도와주죠. 같이 협조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럼 이런 김에 우리 둘이 이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서로 각자 놀지 말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보자 해서 만든 조직이 신간회입니다. 자, 근데 신간회 중에 요 사람들을 배제했어요. 자, 민족주의자 계열, 사회주의자 계열을 합쳐서 만든 게 신간회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항일운동 단체라고 평가를 받는 이 신간회에서 누구는 배제했냐? 기회주의자는 배제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기회주의자는 뭐냐면요.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치론이 뭐냐? 여기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일본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영역만 일부 빼서 우리가 스스로 정치를 하자. 일본의 지배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뭐 사법권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권 일부를 우리한테 조금 주면 그거를 우리가 우리끼리 좀 운영을 스스로 통치를 하자는 거죠. 좀 어때요? 근데 기분이 어때? 이 얘기 듣고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우선 가장 거슬리는 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 인정하자. 이 말이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거슬리죠. 예. 이 사람들이요, 이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 인정하고 일본을 살살 잘 달래서 뭐 사법권이나 뭐 일부 외교권은 뭐 절대로 안 줄 것 같아요. 일부 권한을 받아서 우리끼리 스스로 우리를 자치가 뭐야? 스스로 자자에다가 다스리지. 우리끼리 스스로 다스리면서 서로 뭘 키우자? 실력을 키우자라는 그런 뜻이긴 해요. 그러나 이 자치론자들은 대부분 친일파적인 성향으로 변절을 하거나 아니면 친일파가 됐거나 뭐 친일파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 계열 애들이 이 자치론자를 주장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민족주의자 애들이에요. 이 자치론을 주장하는 애들이 원래는 민족주의자 계열이니까 이 민족주의자 안에서 분열이 된 거죠. 이제 자치론자랑 순수 민족주의자 애들이랑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 순수 민족주의자 계열 애들이 사회주의랑 손을 잡고 만든 게 식민입니다. 자, 민족주의자 계열에서 순수 민족주의자랑 그 다음에 자치론자로 나뉘어졌는데 이 자치론자를 이게 얘네들이 대부분 이제 친일파로 변절이 돼가지고 이 민족주의자들이랑 이제 사회주의자들이랑 만나서 만든 조직이 신간이에요. 자, 아무튼 거기 이제 신간인데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근의회라고 써놨죠. 근의회. 글씨가 좀 작은가요? 네, 근의회.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근의회. 요거는 여성 신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성 신간회. 이제 여성 운동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우리 또 선생님이 영상 올려놨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 여성 지식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끼리 이제 우리도 신간회를 만들자. 그래서 여성 독립 통합,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통합 운동인 조직을 만드는 게 근호입니다. 여기는 여자, 같은 계열의 여자. 자,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해운동. 광주는 여기 전라도 광주광역시인데요. 나주에서 광주로 기차 타고 가는 길에 기차 안에 대부분 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일본 남자애가 그 기차 안에서 조선 여자애를 희롱합니다. 이렇게 뭐 성적으로나 조금 못살게 굴어요. 그러면서 조선 남자와 일본 남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번지게 되죠. 왜 그랬냐? 이제 학생들끼리 싸우면 뭐 학폭 같은 게 생기잖아요. 우리 학교도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미리 교육을 받았죠. 뭐 선동을 한다던가 학폭을 하는데 상황을 잘 보고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무조건 누구한테만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조선 학생만 처벌을 내리고 일본 학생은 풀어주는 거예요. 경찰 쪽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학생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전라도 지역 조선 학생들이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일본 애들이 받는 똑같은 교육을 우리에게도 해달라라는 교육개혁 및 민족차별에 대해서 시위를 하게 되죠. 그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인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보통 3.1운동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만세시위운동, 독립운동 시위운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신간회랑 같이 연결해서 썼냐? 신간회 조직이 이걸 도와주려고 했어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일본의 어떤 그런 일제의 간섭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간회도 만들어진 지 한 2년에서 3년 만에 분열이 다시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어렵나요? 오늘은 주로 틀이 3.1운동 이후 1920년대 독립운동이고요. 성향이 어떤 운동이냐면 이제 애국계몽, 우리 국권수호운동, 우리 수행평가를 다 보느라 여러분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애국계몽 운동 스타일로 국내에서 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920년대부터는 세계적으로도요, 예, 사회주의 운동이 또 등장하기도 해요. 그 러시아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또 이제 사회주의 운동도 같이 더불어서 전 세계에 퍼지다 보니까 사회주의 운동. 그 다음에 여러분 민족주의 기억나세요? 나폴레옹이 이제 정권을 잡았던 그 프랑스 기억나세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다시 메테르니히가 옛날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걸 반대해서 민족주의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세계사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세계사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1920년대 3.1운동 이후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 교과서 59페이지의 주제탐구 풀고 사진 찍어서 미두랑에 올려